네, 9월 3일 중국에서 전승절 열병식이 열리죠. 거기에 시진핑 주석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김정은,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김정은 요즘에 부쩍 많이 울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 준비했는데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With Kim Jong-un. Kim Jong-un had a press conference.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ong-un. I ge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他们是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Си Джинп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достаточно близкой народной. 예, 김금혁 전 보좌관 나오셨어요. 자, 오늘 푸틴 대통령은 이미 텐진에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다른 행사에 참석한 뒤에 3일 있을 열병식에 참명을 할 것 같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정도는 평양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 도착을 하게 될까요? 항공기를 타고 날아갈 경우에는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가깝네요. 네, 제가 직접 타봤고요. 예. 그리고 국제열차 노선을 따라서 열차, 김정은만의 어떤 그 전용 열차를 타고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열차를 타고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9월 3일 행사에 안정적으로 잘 도착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에는 출발을 해야 도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공기를 탄다면 뭐 9월 2일에 출발을 해도 무리 없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번 방중을 했었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그때 열차를 탔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비행기를 탔고 했지 않습니까? 참매 1호기라는 비행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기차로 간다면 왜 기차로 가게 되는 걸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기차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화 시설들을 갖춘 그런 전용 열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참매 1호기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참매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일류신 여객기를 들여다가 그걸 좀 개조한 여객기인데 아무래도 이게 일류신 생산 날짜가 70년대, 80년대다 보니까 정말 노후화된 그런 기종이거든요. 가장 최신 기종이다 할지라도 아마 30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이라든가 혹은 만약의 경우에 하늘에서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안전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단둥철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차를 타면 거기를 지나가야 하니까 지금 그 지역의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단둥 지역에 저기 지금 단둥철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기차들 시간을 많이 비웠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9월 1일, 2일자 단동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중국 열차편 모두가 다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단동에서 시니즈를 바라보는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호텔들이 예약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즉 김정은이 넘어오는 시점에 창문으로 김정은의 어떤 열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해당 시설들의 어떤 예약이 금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둥 지역의 호텔 관계자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是我想预定一下房间呢。今天已经满了，订不上了。不可以吗？对，我们不是设在宾。 예, 이거는 2015년 전승 70주년 때 10년 전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루에 올라갔죠. 그래서 시진핑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그 더 오른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했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우리도 보통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그 자리의 의미가 큽니까?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김정은이 뭐 현지 지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어디 수행을 나갈 때마다
좌우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북한 권력의 어떤 구도라든가 혹은 뭐 2인자가 누군지 3인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이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도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김정은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그 권력 그들을 드러내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집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푸틴 그 다음 그렇죠. 있죠. 하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왼편에 있고 예.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공조에서 누가 중심인지를 중국이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굉장히 관심이었던 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을 할 정도로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한 관계를 보였던 반면에 그동안 혈맹이라고 불렸던 중국과는 뭐 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면대면했던 것 같고 조금 왜 이렇게 중국과 소홀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에 저렇게 과거 2018, 19년도에는 친했던 사이였는데 그런데 왜 이번에 전격 방중을 결정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김정은의 마지막 방중이 2019년이고 예. 올해가 2025년입니다. 그럼 이 6년 동안 북중 관계는 상당히 악화일로를 걸어왔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북중 관계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최악의 시기를 딛고서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초청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미국이라든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의 공조 가 강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내보인 것이고요. 또한 북한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미국이라든가 한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과 마주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자신들이 북한과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면 만날 수 있다. 즉 김정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초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미일의 공조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도 러시아만 갖고 안 될 것 같고 중국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중국도 지금 미중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북한을 끌어안아야지만 어떤 힘의 균형이 맞겠다라고 한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초청과 방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10년 전에도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군사력을 과시했었는데 이번에도 엄청난 신무기들이 공개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열병식, 어떤 무기가 공개될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아까 조금 전에 2018년도에 방중 모습을 봤지만 당시에는 리설주 여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는 늘 10대 어린 딸 주애가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혹시 방중에 이설주 여사가 갈 것 같습니까? 딸 주애가 같이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설주와 김주애 둘 다 동반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요? 일단 정상 간의 외교이기 때문에 딸만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김정은은 항상 집권 이후에 어떤 일반적인 국가로서의 보통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부인을 이번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푸틴이 또는 시진핑이 어디 해외 나갈 때 부인은 동부인에서 가거나 혼자 가긴 해도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어떤 체제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그런 독재 체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를 하지만 세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다음 때를 이어나가야 될 그 지도자를 북한과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주석과 대통령에게 소개시키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김지욱 전 대변인, 이번에 어쨌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도 안 간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만 가고 또 국민의힘은 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사가 이제 일부 이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신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의장이 참석한다면 그 지금의 어떤 국가 수반급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히 고위층이 참석한 것으로 중국 측도 인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식 의장이니까 앞줄은 아닐 수 있겠죠. 앞줄은 아닌 지금 이제 요번에 발표한 26명 예. 정도의 국가 수반급 인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중반 이후로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뒤쪽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좌우에 좀 약간 좀 바깥쪽 라인 쪽에 설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그 위에 주석단들이 그 올라가는 그 막루 위에 예.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 또 푸틴 대통령과의 조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네. 최선평. 제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늘 김 보좌관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북한에서의 수령은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예. 신과 같은 존재들은 절대 다른 정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자정상회의에 간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양자는 이제까지 많이 갔어요. 그거는 이제 상대가 1대1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수령의 신격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는 다자, 20개국이 넘는 사회주의 국가 정상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김정은이 참석한다. 이 부분은 지금 북한이 처한 상태가 과거와 같이 이제 수령과 신격화로만 가기에는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동북아 질서도 급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북중러의 이제 문제,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도 공고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무언가 돌파구와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전격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북중러가 다 모였을 때 어떤 협의라든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야말로 n분의 1로 참여하게 되는 26분의 1로 참여하게 되는 김정은 위원장일 텐데 과연 그 세 명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아마 우리 정보 당국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